지금 5월 9일을 전후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팔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서울에서조차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로 이런 조건으로 내놓으시는 것들이 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하면 대거 매물을 팔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 걷어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주택자에 한한 매물들은 대거 잠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지나면 물건을 구하기가 당연히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60%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걸 80%로 하게 되면 20%포인트만큼 늘어나니까 과표가 똑같은 구조에서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난다. 130%가 과표가 늘어난다. 그럼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 만큼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사례별로 금액대에 따라 다 틀리긴 하겠지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20%는 내는 종부세의 비율로 치면 뭐 20%, 30%, 40%씩 더 내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4 영홀드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SNS를 통해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들까지 세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도세 중과유예 종류가 실제 세금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각각 어떤 지점을 고민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양도세 비롯해서 이제 부동산 세금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5월 9일 이제 만료되는 건데, 자, 이걸 연장하지 않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다주택자가 모두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들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파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로 양도세 중과 계약일 시점이나 혹은 잔금 시점에 따라서 중과유예가 종료된 이전에 팔게 되면 중과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팔게 되면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는데요.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파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인 6에서 45% 세율에 20%포인트 세율이 중과가 되고요. 그래서 26%에서부터 65%까지의 중과 세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주택자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30%포인트가 중과가 돼서 36%에서부터 75%,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가 기본적으로 10%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최대 82.5%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로 중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다주택으로 중과세가 됐을 때 세율이 무지막지하게 높게 적용이 된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서울이나 이 경기 12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시세 차익이 한 10억 원이 생겼다. 그럼 양도세 이 중과 여부에 따라서 세금 차이는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같은 차익이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장기 보유특별공제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간 보유하고 10억 원의 차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과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양도세가 3억 2,900만 원 정도인데, 2주택으로 중과되는 상황이라면 6억 4천만 원, 그리고 3주택으로 중과되는 상황이라면 7억 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통상 중과되지 않을 때 대비해서 10억 차익일 경우에 2배에서 2배 반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10년 보유에 10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 성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 2016년도에 분양을 했었고요. 당시 분양 가격이 전용 8사 기준으로 한 7억 남짓 정도 됐었습니다. 최근에 시세를 찾아보니까 한 27, 8억 정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 10년여의 기간 동안 20억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이 20억이 오른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 20억이 넘는 차익이니까요. 같은 10년의 기간이지만 중과되지 않고 팔게 되면 한 7억 남짓을 내게 되는데, 2주택으로만 중과가 되더라도 중과된 세액은 13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액 차이만 6억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약 10억의 차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청 높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같은 10년 동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20억까지도 차이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뭐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양도세만 대통령이 언급한 게 아니라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들도 거주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장특공제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처럼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쉽게 1억이라고 해볼게요. 이 1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 때 이 양도세와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1년 사이에 계속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억의 차익을 똑같이 10억을 10년 동안 번다고 하더라도 1억에 대해서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득세이기 때문에 세율은 우리 근로소득세와 똑같은 6에서 45%인데 예를 들어서 10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의 차익 10억이 파는 시점에 한꺼번에 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에서 45%라고 하는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똑같은 세율이지만 차익이 덩치가 커지니까 더 높은 세율을 한꺼번에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서 똑같은 10억의 이익이라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법리에서는 결집 효과, 누적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 대비해서 같은 유사한 소득세인데 이걸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 누진세율이 세게 적용이 되니까 이걸 풀어줄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풀어줄 방법으로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을 차익의 일정 비율만큼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투기와는 조금 멀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적된 그 결집 효과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장기로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히 공제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유한 만큼 세금을 좀 깎아준다라는 취지인데 이 제도가 사실 정부에 따라서 되게 많은 변화를 거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깎아줬는데 네. 지금은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되나요? 얼만큼 거주해야?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주택이 좀 나눠져 있고요. 일반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연 2%씩 최대 30% 15년 이상 동안 보유했을 때 최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따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1주택에 한해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주 오래전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해주다가 1주택인데 이거를 조금 더 깎아주지 않으면 집을 팔고 나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세금을 빼고 나면 비슷한 류의 집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면 공제를 조금 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2008년도 무렵에 이걸 45%로 좀 높였다가 그 뒤에 다시 2008년 3월 이후부터는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80%까지, 그러니까 1주택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뀌었다가 이제 2020년도 들어서면서 거주한 것과 보유한 것으로 좀 쪼개서 이 80%를 적용하자. 그래서 각각 보유기간별로 연 4%, 그다음에 거주기간별로 연 4%에 합쳐서 10년으로 잡으면 40%, 40% 이렇게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주택에 있어서는 바뀌어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 제도가 1주택자에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건 뭔가 부동산 투기보다는 좀 보호해야 될 실수요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지금 계속 도입돼서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이 1주택자도 실제 거주하느냐 거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SNS 글을 남겼는데 이 1주택자 장특공제를 만약에 정부가 개편한다면 좀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앞서 2021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어떤 인식 때문에 이걸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내용을 참고로 좀 보면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고가주택에 대한 것들이 타겟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 40%를 차익에 따라서 이 공제율 40%를 10%, 20%, 30% 이런 식으로 좀 낮추자라고 하는 안이 나왔다가 물론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 개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40%인 것을 이제 더 차익이 큰, 더 비싼 집은 좀
적게 받게 하고 그다음에 좀 비싸지 않은 집은 그 당시에는 이제 양도차익이 5억 이하일 때는 동일하게 받고 그다음에 양도차익이 20억을 넘어서면 기존의 40%였던 걸 10%만 받게 하는 뭐 이런 형태의 구조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논의는 됐었던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럼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는 그대로 두고 네. 보유 쪽에서 결국 초고가 주택 그 차익이 많이 남으면 40%의 혜택이 아니라 이걸 더 줄인다. 네. 이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예.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갭 투자자를 겨냥한 메시지로 좀 풀이가 되는데 네. 실제 실제 현실에서는 뭐 교육, 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1주택자지만 내 집은 전세 주고 본인도 전세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잖아요. 또 이런 분들도 이제 이 세금 이런 타깃이 될 것 같은데 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 걱정되는 것은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거주와 보유 이거에 대해서 같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를 두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1주택이면서 거주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짧고 예를 들면 보유 기간만 상대적으로 긴 경우 임대를 상당 기간 주고 있었던 경우들이 주된 타겟이 될 텐데 이 경우에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쉽게 얘기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거주를 하게 되면 세금이 꽤 많이 적게 내게 되고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는 많이 내게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텐데 이때 세법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원래는 기존에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한 가지 조건에서만 연장을 거절하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할 거다.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시차는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직접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의 임차인을 이제 내보내는 형태가 먼저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직접 거주를 즉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나 뭐 직장상의 문제 때문에 좀 떨어진 곳에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직접 거주를 사실상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당사자인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일단 계약을 거절해 놓고 내보낸 다음에 심지어 한 상당 기간 동안 집을 비워놓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주소만을 옮겨놓고 거주하는 것처럼 꾸밀 가능성,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는데 주소만으로 거주했다고 꾸며놓는 것은 세법에 있어서는 거주가 인정이 되지 않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그 지역 내에서 임차에 대한 수요가 집은 있는데 비워놓고 있게 되거나 뭐 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임차 수요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주변에 신규 입주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임차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옮겨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 대다수의 지역 혹은 경기도까지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주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요소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비워놓고 이제 아무도 안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도 월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좀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더 좋은 지역 혹은 사람들이 더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지역일수록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 들어봤을 때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어떤 실거주 의무와 비슷한 좀 뭐 시장 효과를 낼 수는 있겠네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보유세도 언급을 했는데요. 뭐 이런 말을 SNS에 남겼더라고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면 과연 계속 보유할 수 있겠냐. 결국 이 속뜻을 뜯어보면 보유세, 뭐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좀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 상향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는데 정부가 보유세를 좀 높인다면 좀 어떤 방향, 어떤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보유세의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에 있어서는 60%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80%로 확 상향을 하는 방식,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건 당초 80%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그 누적적으로 5%씩 꾸준하게 좀 올려나가겠다라고 해서 95%까지 올라갔던 것을 60%로까지 낮춰놨던 거예요. 이 낮추는 방식 자체가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법 법률에서 시행령령, 대통령령으로 하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률 개정보다는 훨씬 더 쉽게 바꿨던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다시 높이는 것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뭐 세율의 조정이나 아니면 공제액의 조정이나 이런 것 등을 이건 이제 법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논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추가하는 형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제 시행령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좀 이 종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종부세를 계산을 할 때 혹은 재산세도 구조는 비슷합니다만 공시가격이랑 시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 공시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 공시하는 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 정도는 안 내도 돼요. 1주택은 12억까지 안 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이제 몇 퍼센트를 과표로 산정할 거냐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현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60%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80%로 하게 되면 20%포인트만큼 늘어나니까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 비율이 바로 과표로 적용되는 비율이니까 60%일 때 대비해 보면 80%로 만약에 한 번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과표가 똑같은 구조에서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난다. 130%가 과표가 늘어난다. 그럼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 만큼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사례별로 금액대에 따라 다 틀리긴 하겠지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20%는 내는 종부세의 비율로 치면 뭐 20%, 30%, 40%씩 더 내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만 바꿔도 세금이 20% 이상으로 바뀌는 거는 누진세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굳이 법까지 개정하지 않아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시행령만으로도 많이 조정이 가능한 거네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유에 따른 부담을 꽤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다만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우려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한꺼번에 올라가는 부담에 대한 거,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보유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유세라고 하는 건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매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의 경우처럼 팔 때 받는 돈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낮게 부과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이걸 무한정 높일 방법은 없는 겁니다. 원래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60에서 80과 같이 한꺼번에 높이게 되게 되면 너무 급격한 보유세의 상승이 생겨서 그게 말하자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설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올리긴 올리는데 5%씩 해서 꾸준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아이러니한 건 반대로 그걸 낮춰줄 때도 바로 이전 정부에서 한꺼번에 낮춰줬던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걸 또 거꾸로 또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면 지금 서울 특히 뭐 도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주인들이 결국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전개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특히 주택에 대한 세금이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면 그걸 임차인들한테 바로 전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구조는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부담의 임차인에 대한 전가라고 하는 현상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조금씩 발생을 하게 돼요. 누적적으로라고 하는 건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나오게 됐습니다. 임대인한테. 그러면 월세를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을 더 올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 주변에 입주 공급이 굉장히 많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전가되는 세금을 테이킹하지 않고 옆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입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임대료를 그 전가 때문에 확 올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럼 뭐 서울 살던 분이 경기도로 옮겨가서 살지,
이렇게 되면 정가가 또 역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아이 교육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뭐 한 수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당장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정가되는 현상은 있을 수 있고 특히 그것이 신규 입주 공급이 주변에 적을 때 정가가 더 빠르게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나 이제 무주택자들 얘기로 어떻게 이 내 집 마련 혹은 처분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좀 짚어볼게요. 자,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뒤에 이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자, 그럼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집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버텨야 되느냐 결국 이게 제일 고민일 테고 물론 그 해법은 자기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뭐 현금 자산에 따라 다를 텐데 급매로 파는 게 유리한 다주택자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주택자인데 마침 그 시기를 전후해서 팔려고 계획했던 사람 혹은 그때 딱 전후해서 팔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도 잘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1년 뒤나 2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익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5월 9일 전에 파는 게 그런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중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게 되면 좀 전에 예시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의 세액을 적게 낼 수 있다고 하면 결국 당사자 입장에서 세후의 현금 흐름, 내 손에 쥐는 현금 흐름이 각 케이스에서 얼마만큼이 더 유리하냐라고 하는 건데 3억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내가 받으려고 했던 돈,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극단적으로 보면 2억 9천만 원 가까이 싸게 내놔도 결국 내 손에 쥐는 돈은 이 시기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3억의 세액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급매라는 형태로 5월 9일 이전에 계약이나 잔금을 하는 조건으로 얼마만큼 싸게 내놓을까요? 1, 2천 되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적게는 1, 2천 정도를 적게 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 금액까지만 물건을 급매로 내놓고 나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중과 유예의 종료라고 하는 것이 기축 물건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고 나면 당사자도 좋고 그다음에 매물도 나와서 가격도 좀 안정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 딱 그리고 나서 그 시점이 끝날 때까지 안 팔리는 물량들도 또 있을 건데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잠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럼 기축 물량에서 매물이 급감하는 형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서울 수도권 지역은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5월 9일을 전후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팔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서울에서조차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로 이런 조건으로 내놓으시는 것들이 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비슷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걸 팔 생각이 없었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가져가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안 파는 게 또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소유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성은 분명한데 그걸 계약일 기준으로 할지 뭐 잔금일 기준으로 할지 혹은 약간 뭐 1, 2개월 더 시간을 줄지는 아직 정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그러면 급매로 팔기로 결정을 했다면 타이밍을 뭘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완전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놓고 확실하게 가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현행으로 있는 세법을 그대로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이후에 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중과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처럼 5월 9일까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보통 이제 이 두 개가 묶이게 됩니다. 계약서를 썼다라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건 언제든지 나중에 꾸며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까지는 잔금일이 5월 9일, 5월 10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중과를 유예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 또 그 정부의 입장이 대통령이라고 한 워딩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까지도 중과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유력해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또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팔고는 싶은데 결국 이제 내가 내놔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로 묶여 있어서 갭 투자는 막혀 있고 대출 규제도 센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론적으로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급매가 나오는 시즌에는 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린다. 이런 우려나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그 다주택자들한테는 좀 현실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미묘한 측면인데요. 그게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야 그럼 더 낮출 거고 그럼 세액 차이만큼이 극단까지 갈 만큼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3억에 가까울 만큼 더 싸게 내놓고 이때까지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어야만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실제로 있을 거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적인 노림수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당사자인 다주택자들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핵심이 되는 것들은 안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낮춘 금액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는 뭐 1, 2천, 많아봐야 5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중요한 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보유세가 정확히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형태의 워딩이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핵심이 되는 건 그러면 당신 현금 얼마나 있는데? 라고 혹은 소득이 연간 꾸준하게 그 현금 흐름이 얼마만큼 있어서 만약에 이걸 급하게 더 싸게 팔지 않고 버텼을 때에는 그걸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종전의 사례를 보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왕왕 많은 경우에 비싼 지역에 있는 두 채 정도 혹은 세 채 정도일 때는 세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보유세를 설사 집값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당장은 매년 현금 흐름을 어디선가 땡겨와서 그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특히 은퇴자라든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출을 해보고 나서 조금 더 빨리 낮춰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중과 유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이런 급매가 나오면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에 이런 급매물이 얼만큼 나올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 앞전에 출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급매 형태의 매물이라고 하는 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통상의 경우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낮춰진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게 물량이 얼마만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었었는데 최근 아주 단기적으로 요 발표나 이런 브리핑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일대 용산까지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건데요. 그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안 팔겠죠. 똑같은 다주택자의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순서에 있는 조금 덜 좋은 물건을 이제 중과 이전에 팔려고 하는 현상이 생길 텐데 아직은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최상급지가 아닌 그 다음 뭐 마포나 성동이나 이른바 한강벨트 일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급매물이 조금씩 생각보다 나온다라고 하는 현상이 탐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물건들은 어쨌든 시세보다 그 세액 차이만큼 급매로 나오는 한도 내에서는 매수자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현재 오늘까지 나온 것보다 5월 9일 이전까지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그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라는 좀 우려도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정확히 딱 그겁니다. 중과제도 자체라고 하는 건 그게 딱 시행되기 전까지만 매물을 내놓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게 되면 똑같은 세액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과가 되지 않으면 뭐 정말 작게 접어도 한 3억 이제 적게 내는 거고 중과 이후에는 3억을 똑같은 걸 팔면서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중과가 시행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팔지 못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더 내는 세금을 내고서까지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설사 보유세를 아주 세게 매길 거라는 것을 예정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그 차익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하면 대거 매물을 팔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 걷어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주택자에 한한 매물들은
대거 잠김 현상이 생길 수밖에는 없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지나면 물건을 구하기가 당연히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금매를 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직전에 거래됐거나 호가로 나와 있는 다른 물건보다 지금 요 기한을 조건으로 싸게 한 이유는 저분이 다주택자다.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이만큼 싸게 나온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권리관계나 이런 부분들만 이상이 없다면 매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는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아주 비싼 집에 대한 국한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1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보유세나 혹은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거주하지 않은 상태, 뭐 거주 기간이 좀 짧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렇게 되면 세금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특히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1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예상되는 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 집을 금매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대출을 감당하기 좀 어렵다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무리해서 사는 수준만 아니라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건 그렇게까지 크게 뭐 고민하거나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